네, MBC 백분 토론 이제 본방송 마무리했고요. 유튜브 연장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상당히 뭐 이게 어렵다면 어려운 주제고요. 복잡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고 전문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논객분들께서도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까 못했던 얘기들 중에서 하나 좀 얘기를 하자면 공동 합의문이 이번에 없었어요. 아까 우리 이혜민 교수님께서 이거 지금 쓰고 있을 것이다. 이게 분명히 나올 것인데 이건 뭐 당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언론 보도들 보면 이번에 공동 합의문이 안 나온 거 정말 잘한 거다. 잘 막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강유정 대변인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얘기가 잘 된 회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사적인 친밀한 대화들이 오갔고 합의문을 쓸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이거 잘 된 거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문을 떼주실까요? 강 대변인의 그 발언은 준비된 발언이라고 보입니다. 대통령 대변인. 예. 그 합의문이 채택되지 않을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볼 때. 그리고 합의문 채택이 안 될 때 장점도 많기 때문에 합의문 채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는 라인을 준비하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관세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문을 내는 거랑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관한 합의문을 내는 거랑은 성격이 다른 것이죠. 아까 질문하셨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에 가장 많은 시간이 북한에 할애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화를 할 때 가장 좋은 대화를 했다는 사람은 자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남의 얘기하는 걸 다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얘기,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계속 얘기하면은 껄끄러운 얘기를 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무엇이 껄끄러운 얘기입니까? 그 방에는 없지만 계속 있는 중국에 대해서 한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적 전략 경쟁에서 한국이 얼마나 미국을 지원할 건가 대답을 하라 하면 굉장히 곤란해졌겠죠. 그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북한 얘기로 120분이 지난다면은 이재명 정부로서는 굉장한 부담을 더는 것이었고 그것이 성공했지만 결국에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 한국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고 언젠가는 답을 해야 될 것이다.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지쳐 계실 이재명 대통령 수행단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다음 숙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어떻게 정상회담을 하고 어떻게 메시지를 할지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은 공무원하기에 좋은 때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공동 합의문은 관세 협의에 대한 합의문이고요. 이 정상 간의 합의문은 아닙니다. 정상 간의 합의문은 만들 내용도 별로 많지 않을 것이고 시간도 부족했을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이 들어와서 정상회담을 하는 거에 보면 정상 발표문이 공동 발표문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팩트시트로 백악관에서 일반적으로 발표하는 것이지 해서 정상 간의 공동 합의문은 기본적으로 없었을 것이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관세 합의에 대한 조인 스테이트먼트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나오면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관세 인하 조치가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그게 언제 될지 이유는 딱 그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우리가 주는 거,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을 명확히 안 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받을 것도 또 명확히 못하는 안 거죠. 되니까 나오긴 나와야 된다는 나와야죠. 거죠. 그게 분명히 안 나오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뭐 추가 협의가 있니 없니 하는데 추가 협의는요. 이 공동 선언문을 만들다 보면 이해가 다른 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게 추가 협의예요. 지금 EU와 한 내용을 보면 그 7월 27일 날 합의라고 하고 7월 28일 날 미국이 팩트시트를 발표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건 추가 협의가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추가 협의가 보면 미국의 요구사항이에요. 대부분이 다 미국이 추가로 요구한 사항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한 EU의 레귤레이션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EU의 그 레귤레이션이 미국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발표문
팩트 시트에는 없었던 내용이거든요. 보통 정상회담, 특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니까요. 끝나고 대통령은 이제 자기 역할을 이제 한 거잖아요. 가장 큰 말하자면 그 쇼의 무대를 화려하게 이제 장식하고 끝을 냈는데 무대에서 내려오고 나서 실무진들, 참모들 그리고 정부의 스태프들 지금부터 뭐 합니까? 아까 지금 공부하기 힘들다 그랬는데 보통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글쎄요, 저는 공무원 생활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정상회담은요 합의를 다 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네. 하고 나면 이행만 남는 거죠. 지금은 아닌 거 지금은 아닌가요? 아니죠. 네. 지금은 뭘 합의를 했는지가 모르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이 성격 때문에 그렇고 특히 이제 아직도 합의할 게 남아 있는 거죠. 남아있죠. 계속 지금 진행 중인 진행 거라고 중이죠. 봐요. 일본관을 보면 네. 일본이 아주 이례적으로 미국이 발표한 내용을 반박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딱 보복을 해요. 합의문이 안 나온 상태도 보복을 합니다. 네. 그게 이 상호관세와 관련해서 15% 미만, 그러니까 이 상호관세라는 거는 기존 관세에 덧붙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2.5%, 네. 그다음에 화장품은 6.5%인데 그러면 6.5%에 15%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일본이 발표를 했냐면 15%가 안 되는 거는 15%까지만 15% 넘는 거는 상호관세 제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정적 7월 31일 날 내용을 가보니까 EU한테만 그렇게 해주고 일본은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재상상이 다시 갔어요. 그래가지고 8월 7일 날 발표를 뭐라 그러냐면 미국이 실수했다 한다. 그래서 고칠 거다. 그러니까 언제 고치냐? 그러니까 timely manner라는 말만 해요. 아직도 안 고쳤어요. 그건 뭐냐면 미국이 우리 요구사항을 안 받아주면 당신들이 추구하는 걸 절대로 허용 안 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아까 본 토론에서 못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오늘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부분인데 모나미 주가가 장중 15%까지 올라갔었어요. 사인펜. 네, 펜이 이게 자체 제작해서 해가지고 만들어 갔다는데 이것도 트럼프한테 주려고 가져갔던 걸까요? 그랬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특수 제작을 해서 만드는데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됐고 그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간 과시하는 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서명하는데 서명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의자를 빼주더라고요. 네. 거기서 아마 이번 정상회담이 실패하길 기대했던 분들은 굉장히 쇼크를 먹었을 텐데. 그게 아마 회담 초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이제 방명록에 서명하는 그래서 그렇죠. 회담하기 직전에. 사인을 하는데 이게 굵고 트럼프 대통령 사인하는 거 보면 이렇게 막 굉장히 굵은 펜으로 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와 유사한 펜을 이렇게 기획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사실은 네임펜 있는 거에다가 겉만 약간 이제 수공으로 새로 만들었나 봐요. 근데 멋지게 봉황무늬도 넣고 뭐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싹 이게 보도록 유도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탐이 나는 듯이 이게 보니까 노골적으로 탐내는 네, 선물로 이렇게 줬다는데 아주 상징적으로 두 사람의 그 우정이 이제 싹 트는 순간이 아닌가. 근데 그 순간에 대해서 저는 네. 약간 다른 얘기인데 네. 그 SNS 메시지 때문에 사실 굉장히 긴장감 속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 도착하고 처음에 이제 악수하고 이제 한 15분 동안은 이제 비공개로 이제 건물 투어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이제 볼펜, 서명펜 얘기가 이제 장면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서 매우 우호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어떤 물밑 접촉을 통해서 사전 조율을 통해서 SNS 메시지에 대해서 상호 간의 오해가 풀린 상태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오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강훈식 실장이 그것 때문에 간 거고 네. 수지 와일스를 만나서 SNS 나온 다음에 1시간 뒤에 딱 만나가지고 우리가 그 조사한 부분을 딱 내놓고 설득을 해서 수지 와일스가 아마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인지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도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잘 준비한 정상회담의 성과를 보는 그 신의 한 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보면 제가 이제
프랑스와 미국, 영국 정상회담, 남아프리카 다 이걸 계속 봤는데요. 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소위 기자들하고 문답에서 특징적인 거는요. 한국 기자들이 질문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기여를 한 겁니다. 기여를 했죠. 왜냐하면 그 전에 프랑스나 영국, 남아공 할 때는 그 양자 관계는 관계없는 질문들이 기자들이 계속했어요. 우리도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그 기자가 2번이나 질문을 했지만 그 사이를 뚫고 우리 젊은 기자들이요. 영어로 막 질문을 하면서 이 대통령한테 답변까지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초점이 좀 맞춰지고 이 북한 문제도 이야기하고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우리 오랜만에 기자들이 진짜 상당히 기여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 아주 그 전투력 있게 막 소리치면서 영어도 잘하고 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에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정당이라든지 기관, 개인분들은 뭐 이미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그렇게 불안하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면은 그럼 얼마나 많은 노력과 준비를 했는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그것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게으른 것은 아니었는가. 한번 반성을 해보시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홍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사전에 참 준비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CSIS에서 이 중국 문제를 언급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걸 분명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전에 미국 측하고 어떤 그 이해가 있었던 그래서 정상회담소에서는 그 문제가 결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입장을 CSIS 연설을 하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한 거죠.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관계 뭐 이재명 대통령은 어느 정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미국이 중국과의 봉쇄하는 상황에서 예전 같은 상황이 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어떤 스탠스가 맞다고 보시는지 이재명 대통령의 스탠스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통령 수행하는 관리들은 피곤해 죽겠는데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이렇게 불만을 표시할 텐데요. 네. 지난 80년 동안에 무엇이 대한민국을 안정적으로 평화적으로 또 위대하게 만들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큰 국익을 위해서 옳은 선택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개인이나 어떤 정당 차원에서의 국익이 아니라 국가 전체 그리고 장기적인 대한민국의 국익 수호를 위해서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난 과거 동안에 어떤 국제 질서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 그리고 민주화에 도움이 되었는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의 선택을 한다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제 중국에서 제일 주목하고 있는 것은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인가 그것이 미국과 얼마나 가까운가 이것인데 문재인 정부 때도 이것이 굉장한 이슈였고 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부시 행정부가 굉장한 첨예한 이슈였습니다. 그 수준에서 지킨다면은 대단한 성공이다. 중국 측을 설득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2006년에 당시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 부시 행정부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맺은 공동선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 미국은 대신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서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이것이 2025년에도 유지가 될지 저는 굉장히 확률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이제 중국의 부상 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정도 선에서 매듭을 짓는다면은 이재명 정부로서는 성공한 것이다. 또 2021년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 성명에서는 양 정상은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국이 반발은 했습니다.
유관국들은 불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중국 지도는 불장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한다면 이것도 성공이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잘 이루었다고 하는데 두고 봐야겠죠. 중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핵심 사항 중에 하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우리는 존중한다는 거를 늘 중국과의 접촉할 때 확인해 주는 거. 그거는 이제 기본은 하는 건데 네. 두 번째는 이제 양안 간의 관계는 뭐 가능한 언급 안 하면 좋지만 굳이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그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용어를 해야 되는데 요는 지난 일전에 윤석열 정부하에서 미국을 윤 대통령이 방문하기 전에 외신과의 인터뷰를 해서 특히 윤 대통령은 좀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그 외국 해외 순방하기 직전에 꼭 외신과의 인터뷰를 해요. 우리 한국하고는 거의 인터뷰를 안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결정적으로 좀 그 잘못 말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양안 간의 현상 변경은 절대 반대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은 외교에서의 절대라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근데 어떻게 국가의 원수가 외교부의 그 저국 관리도 아니고 국가 원수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는 거는 그러면 만약에 중국이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대책이 있는지 그럼 절대로 안 된다는 거는 이 전쟁이라도 감수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중국에서 뭐 정말 엄청나게 반발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주변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변국이 적어도 우리보다 더 강한 나라한테서 사활적인 이익을 정면으로 해치는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현명한 건 아니다. 그거는 꼭 외교에서는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논객분들 중에서 이 질문 꼭 하고 싶다, 물어보고 싶다. 토론 들으시면 네, 손 번쩍 드셨는데요. 분홍색 셔츠 입으신 분. 시민논객 임채은입니다. 중국과 한국 그리고 미국의 관계에 대해서 토론이 나와가지고 저도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는 바인데요. 우리나라가 그렇다면은 국력이 결론적으로는 아직은 절대적으로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확실히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이 대만에 대한 스탠스를 어떻게 취할 거냐에 대해서 이번 토론에서도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게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일종의 회피형처럼 회피를 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중국에 관해서도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대만 문제를 언급했을 때 그러면 똑같이 회피 스탠스로 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어떤 화두를 던져서 중국의 구미를 던지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드나라는 궁금증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패널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중국이 우리에게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답할 것인가 물어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이 그걸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도전일 수는 있는데 상대 국가에 대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대사님께서 잘 얘기하셨습니다만 요즘 국제 관계에서 예의가 사라졌죠. 트럼프 대통령부터 해서 그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때 당시 초대 외교장관 박재민 외교장관과 왕이 외무상이 만났을 때 5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요구를 했죠. 당연히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사실 언론에서는 보도했다가 아마 지금 인터넷에서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중국이 압박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나름대로 대답을 한 것 같아요. 네. 전화 또는 현재 일시적인 정권의 입지보다는 영속적인 국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참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중국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지정학은 어쩔 수가 없다. 한국이 다른 먼 지역으로 중국 떨어져서 이사 갈 수 없으니까 바르게 행동하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또 중국이 제일 집중하고 있는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만약에 한국이 계속 이 미국 쪽으로 경도된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손실입니다. 중국한테. 이 점을 강조한다면 중국과 한국 1대1로서는 국력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어떤 스윙 보트랄까요? 어떤 이 저울에서 무게 중심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여력은 한국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점을 중국에 강조한다면은 한국을 어느 정도는 존중하는 선에서 한중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은가. 서울대 미래전략연구원에서 한국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공감 가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한국 미래의 해답이 뭐냐면 한미 동맹과 조화할 수 있는 한중 관계. 정답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걸 어떻게 실천하느냐입니다. 하지만 이 틀에서 한다면은 한미 동맹과 조화로운 한중 관계. 어렵네요. 예. 하지만 정답은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정답과 관련해서 네. 외교적으로 본다면 과거에 각각의 나라들이 용납할 수 있는 레드라인을 전부 다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오랫동안 10년, 20년 동안 누적이 되고 쌓이다 보면 그 레드라인을 지키면은 평화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명백하게 안 되는 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름으로 또 피해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국과 타이완의 문제 모두 어렵죠. 남북한의 문제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양안 관계 문제는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한 근본적인 지침이 바로 1971년, 72년 키신저 외무장관과 조원 라이의 협상입니다. 그 협상 속에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은 뭐 인정한다. 그런데 타이완이 또 중국의 일부라고 하는 것도 인정한다. 근데 인정한다라는 말을 그 recognize라는 말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acknowledge라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영어에서 알고 있다. recognize는 나도 동의한다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의 중국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나도 동의한다라는 게 recognize인데 거기에서 키신저와 조원라이가 선택한 단어, 이거 키신저가 제안한 겁니다. acknowledge입니다. acknowledge라는 말의 뜻은 중국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미국이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알고 있다. 그렇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는 모른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다. 네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 말을 들었고 말을 알고 들었다. 있다. 그러니까 그 타이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또 다른 영역이 있다라는 거를 하는 거고, 그거를 중국은 알고 있었지만, 조원라이는 알고 있었지만 미국이 액크놀리지 했으니까 미국도 동의했지라고 넘어가는 겁니다.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이런 것들이 중국과 타이완 관계를 그 속에서 미국이 어떻게 양자 관계를 좀 조절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혜가 담겨 있는 거고요. 우리도 1992년에 중국과 수교할 때 바로 그 원칙을 그대로 동원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 원칙을 그대로 준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원칙, acknowledge 하는 겁니다. 뭐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도 평화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서 우리는 지지한다. 거기까지 얘기하면 되는 것이죠. 전략적 모호성에 맡겨둘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리에 이르기 전까지는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다리가 있는 걸 아니까. 그래 가서 이제 그 문제를 뭐 다루면 되겠죠. 일단 시진핑 주석이 뭐 에이펙에 올 가능성, 아까 뭐 좀 차기 개최국이니까 올 가능성 높다고 하고, 전승절 행사에는 일단 대통령은 안 가기로 하고, 아마 시진핑 쪽에서는 우리 국회의장을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박병석 전 의장 포함해서 중국 특사 3분이 가셨잖아요. 3분인가요? 근데 시진핑은 만나지 않았어요. 시진핑 주석이 만나기를 거부했겠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 대통령 특사가 가면 면담을 하는 것이 또 관례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럴 때도 있고 그러지 않았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난 3년 동안의 한중 간의 외교 공백이 있습니다. 그런 공백을 풀고 다시 우호 협력 관계로 돌아서야 되는데 어느 시점을 잡을지 걱정인데, 이재명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입장은 한중 관계도 우호 협력 관계로 돌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이 있어서 기대감을 갖고 있고, 또 경주 에이펙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적당선에서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재명 정부의 중국 관계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부분이 다소 부족한 것 같고, 또
중국에서도 아마 새롭게 관계 재설정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입장을 좀 관철하고 싶어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진핑 주석이 나오는 것은 좀 아껴두는 카드 같습니다. 지금 뭐 중국의 입장은 미국하고 어깨를 겨룬다는 입장인데 우리 대통령은 3실장을 다 보내고 정상회담을 이렇게 하는 상황 같은 날 우리 대통령의 특사가 가는데 시진핑 주석이 만난다고 하면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그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만나고 싶더라도 자제하고 안 만나고 그리고 또 며칠 있으면 또 9월 8일인가요? 그 전승절 기념일에 지금 현직 국회의장이 가니까 그때는 시진핑 주석이 만나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중국과의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은 북한 문제가 있고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나라하고 다 잘 지내야 됩니다. 모든 나라하고 다 잘 지내야 되는 게 한국의 입장인데 지금 중국과는 저는 정치 문제보다는 경제 문제에 의해서 마찰이 앞으로 아주 격화가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상품이 미국으로 못 들어가고 EU에서도 규제하니까 이게 이 동남아를 비롯한 이 다른 나라에 이제 완전히 뿌리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중국의 소위 보조금으로 의한 과잉 생산이 우리 철강 산업에 엄청난 도전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 중국 철강에 대한 지금 반덤핑 관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결정이 되고 나면 아마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석유화학 같은 거 보세요. 석유화학도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한국의 이 산업이 지금 거의 어려운,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고 이게 자동차까지로 확대가 될 거고 나중에는 반도체, 전자까지도 되면 한국과 중국과의 경제 마찰은 아주 심해질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을 우리 정부나 대통령이 철저하게 또 세밀하게 준비를 했던 것처럼 중국 주석도 시진핑 주석도 조만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말씀 들으니까 다가옵니다. 자, 이제 유튜브 연장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패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말씀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 농객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